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린 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조용한 순간을 함께 바라봅니다. 오래 살아보니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다 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킬 줄 알 때 비로소 오래 존중받습니다. 자식에게는 무엇이든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온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조금 아프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사랑받으면서도 끝내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무심코 꺼낸 한마디가 오래 남고 전화가 끊어진 뒤 마음이 서늘해지며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내가 왜 거기까지 말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와 손해, 품위와 경계가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솔직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함이 언제나 사랑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숨김없는 관계가 가장 깨끗한 관계라고 믿습니다. 감추는 것은 거짓이고 전부 털어놓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사정과 감정과 생각을 낱낱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족인데 무엇을 숨기니? 이 말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안에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경계가 사라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에 문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깊이 상처받은 이들은 대개 낯선 사람에게 속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보인 뒤 예전과 달라진 태도를 견뎌야 했던 부모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아주 작습니다. 평소와 같은 안부 전화인데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 됩니다. 요즘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던 자식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가 나오자 한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내 속을 다 알아.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어머니는 자신이 말한 것보다 자식이 알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에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사람은 알고 나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해석은 곧 판단으로 이어지고 판단은 관계의 자리를 바꿉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부모의 선택을 검토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미리 말했어야죠. 이제는 우리 말도 좀 들으세요.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부모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한 대화가 존중을 잃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나쁘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인간은 가까운 사람의 사정을 많이 알수록 자신이 관여할 권리도 커졌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특별히 악한 마음이 아니라 관계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 부모가 계속 설명하면 자식은 계속 묻게 되고
부모가 계속 허락을 구하면 자식은 어느새 결정권자가 됩니다. 한번 기울어진 관계의 저울은 다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때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지만 사실 그 서운함의 시작은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자신의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문을 열어두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열어야 할 문과 닫아두어야 할 문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은 다 말하는 용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래 산 사람은 말하지 않는 절제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상대의 기억 속에서 다른 뜻으로 바뀌고 형제에게 옮겨지며 며느리나 사위에게 전해지고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꺼낸 이야기가 며칠 뒤 가족 단체방에서 의논거리가 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이 남의 회의 안건이 되었다는 씁쓸함을 느낍니다. 어느 아버지는 자식에게 속마음을 자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친밀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는 원래 불안이 많으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이 오래 서늘했습니다. 자신은 잠깐 약한 마음을 내보였을 뿐인데 자식의 눈에는 늘 불안한 사람으로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한두 번 들은 말보다 반복해서 본 모습을 그 사람의 본질로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사정을 계속 설명하면 자식은 부모의 깊이보다 약점을 먼저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침묵은 관계를 조종하기 위한 술수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지키는 태도입니다. 모든 질문에 자세히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내가 잘 정리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할 때 이야기하마.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한 순간이 많습니다. 설명을 줄인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설명을 덜어낼수록 말의 무게는 커지고 자식도 부모의 결정을 쉽게 넘보지 못합니다. 오래 살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은 나를 많이 아는 사람보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을 보는 사람에게 더 오래 존중을 보냅니다. 자식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전부 내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조용한 방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방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매달리지 않고 자식은 함부로 넘어서지 않으며 서로는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솔직함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솔직함의 깊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하되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품 안에 두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았다고 모두 답하지 않고 이해받고 싶다고 모든 마음을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되 차갑지 않고 경계를 세우되 독하지 않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다 말하지 않는 부모는 비밀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런 부모 앞에서 비로소 사랑과 함께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눈빛은 말보다 먼저 변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공개한 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도 대개 자식의 말이 아니라 눈빛입니다. 예전에는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묻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집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안부를 묻는 목소리는 그대로인데 질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그것을 걱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나를 챙기려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압니다. 사람이 돈의 규모를
정확히 알게 되는 순간 관계 속에는 전에는 없던 계산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노인은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새벽이면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이 끊긴 뒤에도 장부를 정리하며 늦게까지 불을 밝혔습니다. 자식 둘을 대학에 보냈고 결혼할 때마다 형편껏 보태주었습니다. 그가 70을 넘긴 어느 해 몸이 정 같지 않다고 느끼자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건물이 누구 명예인지, 보험은 어디에 들었는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미리 알아야 나중에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마지막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해 두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 챙길게요. 노인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평생 혼자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가게를 정리할 시기를 자주 물었습니다. 다른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매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절 식탁에서는 부모의 건강보다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가 더 오래 이야기되었습니다. 아무도 노골적으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아버지로만 바라보지 않고 언젠가 정리해야 할 재산의 주인으로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저희에게 올 건데 미리 정리하면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말한 날에는 마음이 가벼웠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리되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겨질 것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갑자기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 안에 있던 기대와 불안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식에게도 생활의 압박이 있습니다. 대출금이 있고 자녀 교육비가 있으며 자신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막연했던 문제가 숫자를 알게 되는 순간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형제보다 내가 덜 받으면 어떡하지? 부모가 오래 아프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지? 이런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움직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사랑이 계산과 섞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신은 자식을 키우며 받은 것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면서 장부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자신을 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과 성인 자녀의 현실은 같은 조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지나간 희생을 기억하지만 자식은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생활을 먼저 봅니다. 누구의 마음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재산을 공개한 부모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습니다. 자식이 전보다 자주 찾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러 온 것일까? 무엇인가 부탁하려고 온 것일까? 전화가 반가우면서도 의심이 생깁니다. 선물 하나를 받아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관계 안에 숫자가 들어오면 사랑을 확인하는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부모는
의심하는 자신을 탓하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며 서운해합니다. 결국 돈을 공개해 신뢰를 만들려던 선택이 오히려 신뢰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한 어머니는 딸에게 예금액을 알려준 뒤부터 매달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돈 다 쓸 것도 아니잖아.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두 번째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자신이 검소하게 살아온 세월이 딸에게는 쓰지 않고 쌓아둔 돈으로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자식 학원비를 내려고 자신은 병원도 미뤘던 겨울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그 돈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같은 돈을 두고 부모는 세월을 보고 자식은 가능성을 봅니다. 여기서 부모는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서운한 마음에 자식을 욕심 많은 사람으로 단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주면 고마워하겠지. 필요할 때 도와주면 더 자주 오겠지. 그러나 돈으로 가까워진 관계는 돈이 멈추는 순간 함께 멈출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한 번 준 뒤에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다음 부탁이 올 때마다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미안해하지만 반복되면 그것을 가족 안에서 가능한 도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호의가 권리로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끼리 장례식장에서는 서로 위로하다가도 며칠 뒤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생 다정했던 남매가 작은 땅 한 조각 때문에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이 관계 속에 들어오자 오래 눌러두었던 비교와 섭섭함이 함께 깨어난 것입니다. 재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러므로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밝힌 뒤 관계가 달라졌다면 자신을 어리석었다고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족만큼은 계산 없이 나를 바라봐 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인간의 마음을 너무 아름답게만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해서 크게 다투거나 모든 것을 되돌리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설명을 보태지 마십시오. 이미 알려준 것보다 더 자세히 말하지 말고 결정되지 않은 일을 미리 약속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묻더라도 아직 내가 관리할 일이다 라고 차분히 말하면 됩니다. 불편한 표정을 보인다고 서둘러 달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흐트러졌던 관계의 자리는 조금씩 다시 잡힙니다. 돈 때문에 자식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지만 사랑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숫자를 내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따뜻함이 필요하지만 존중에는 알 수 없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전부 보이는 순간 익숙해지고 너무 익숙해지면 함부로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미리 나누어 줄 유산이 아니라 부모가 끝까지 살아내야 할 현재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돈도 시간도 선택도 자신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서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서운한 말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늙어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는 방파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병원비가 갑자기 생기고 살던 집을 고쳐야 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날이 오면 알게 됩니다. 손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그 돈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래 살아보니 노년의 존엄은 큰 재산에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 필요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작은 자율성에서 생겼습니다. 어느 노부부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두 아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장만하는데 보태고 싶었고 살아있을 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들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남편이 쓰러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간병인을 써야 했고 화장실 손잡이와 침대도 바꿔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부탁하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돈을 조금 남겨두셨어야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희생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판정받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돈을 미리 내어주면 사랑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순간에는 고마움이 생겨도 그 고마움이 평생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받은 은혜보다 현재의 부담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덕분에 살았다고 말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을 이미 끝난 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부모에게 필요한 병원비와 생활비는 새롭게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때 부모는 자신이 준 것을 떠올리고 자식은 지금 감당해야 할 것을 계산합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기억하는 장부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노년의 돈은 자식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더 주겠다거나 자주 찾아오면 남겨주겠다는 식으로 사용하면 도는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나누어 주고 빈손으로 남는 것이 사랑도 아닙니다. 자신을 지킬 만큼 남겨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자식에게도 지나친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덜한 관계에는 오히려 자발적인 정이 남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몸에 좋은 과일을 보고도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를 더 켜고 싶지만 요금이 걱정되어 외투를 입은 채 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미 자식에게 큰 돈을 건넸다면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주었는데 이제 내 난방비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는구나. 이 서운함은 돈 자체보다 선택권을 잃었다는 데서 옵니다. 자신의 것을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남은 삶을 선택할 힘까지 함께 내어준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의 정확한 규모를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남겨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잔액과 자산 가치, 앞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까지 미리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내 생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필요한 준비는 해두었다. 자식이 구체적인 숫자를 묻는다면 화를 내거나 의심하지 말고 차분하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내가 관리하고 있다. 때가 되면 필요한 만큼
알려주마. 선을 긋는 말을 처음 할 때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섭섭해할까 걱정되고 내가 냉정한 부모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 뒤에 잠깐 불편함보다 모든 것을 내어준 뒤 겪는 무력감이 더 큽니다. 자식은 부모가 한번 설명하기 시작하면 다음 설명도 당연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처음부터 자기 영역을 분명히 하면 자식도 그 경계를 관계의 질서로 받아들입니다. 경계는 큰 싸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어느 날 그만두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다시 계산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서운한 목소리로 갑자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려고 한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딸은 예전처럼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줄이는 이런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식이 자기 몫의 삶을 살게 하는 일입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움켜쥐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쓰고 기쁜 마음으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베풀매 주인은 끝까지 자신이어야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주지 말고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주지 말며 거절당할까 두려워 미리 내어주지 마십시오. 죽어도 평안할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준 뒤에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몸과 생활, 거처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몫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식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오늘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많고 적음보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식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아직 부모의 삶을 지켜주는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돈이 부모의 손에 있을 때 부모는 선택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어디에서 살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함께 결정권까지 넘기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관리자가 되고 부모는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관계가 굳어지면 아무리 사랑이 남아 있어도 존중은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러니 남은 재산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주지 않았다고 미안해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평생 일하고 아끼며 모은 것은 누군가에게 빨리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날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것입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미워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사랑하면서도 집을 지키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속하되 내 삶을 지켜줄 벽까지 허물지는 마십시오.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부모는 덜 말해도 무게가 있고 덜 기대도 더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단단함이 있어야 관계는 돈의 계산을 넘어 다시 사람과 사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돈을 지키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익숙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며 밤이 길어집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불을 끄고 누우면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이대로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자식입니다. 자식의 목소리라도 들으면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을 것 같고 내 마음을 모두 털어놓으면 외로움이 덜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내 두려움을 전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겨울 새벽 한 노인이 갑자기 숨이 답답해 잠에서 깼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는 겁이 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아들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달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안심했지만 아들은 그날 이후 밤마다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전화가 늦게 오면 가슴이 철렁했고 출근 중에도 부모가 쓰러졌을까 걱정했습니다. 한 번의 두려움은 지나갔지만 그 두려움을 받아든 자식의 마음에는 오래 남는 긴장이 생겼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불안을 나누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잠이 안 온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외롭다. 너희가 없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은 부모에게는 솔직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자신이 부모의 평안과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신호가 됩니다. 처음에는 더 자주 전화하고 찾아옵니다. 부모는 자식이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의 마음 속에 걱정과 죄책감이 함께 쌓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을 오래 품고 있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더 잘하려고 애쓰지만 나중에는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전화하면 또 힘들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 연락을 미루고 찾아가면 언제 다시 올 것이냐는 질문을 받을까 부담스러워집니다. 부모는 전화가 줄어든 것을 보며 더 외로워지고 외로워진 만큼 더 절박한 말을 합니다. 자식은 더 무거워지고 결국 관계는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피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잘못 놓인 감정의 무게가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몸이 아픈 곳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억이 흐려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병원 예약을 잡아주고 약도 챙겼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겁부터나.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서운해서 한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자식도 내 아픈 말을 싫어하는구나 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딸이 냉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걱정한 나머지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과 감정을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은 조금 외롭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나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외롭다고 말하면 그것은 상대에게 책임을 넘기는 일이 됩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왔다고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작은 증상까지 매번 불안한 목소리로 설명하면 자식은 부모의 몸을 늘 위험한 것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은 부모의 판단을 믿기보다 관리하려 들 수 있습니다. 혼자 나가지 마세요. 이제 운전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말대로 하세요. 부모가 위로받고 싶어 꺼낸 약함이 오히려 자신의 자율성을 줄이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기만 하면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 병이 됩니다. 다만
두려움에도 놓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몸의 이상은 의사에게 말하고 반복되는 불안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믿을 만한 친구와 나누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밤에는 글로 적어도 좋습니다. 지금 나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섭다. 마음을 정확히 적으면 막연했던 공포가 조금 작아집니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따뜻한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느끼며 천천히 숨을 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감정입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함께가 달라거나 중요한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과 절망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아니면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번 일에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앞에 말은 자식을 붙잡지만 뒤에 말은 자식의 선택과 형편을 존중한 요청은 구체적으로 하고 거절할 여지도 남겨 두십시오. 그래야 도움을 받더라도 서로의 존엄이 다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그것을 아무에게나 쏟아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픈 날에도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울고 싶은 날에는 울어도 됩니다. 다만 자식의 마음을 내 불안을 담는 유일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모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부모 역시 자식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듯이 자식도 부모의 마음 전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조금 줄어들고 사랑은 의무보다 따뜻한 선택에 가까워집니다. 두려움을 스스로 다스리는 부모에게는 조용한 힘이 생깁니다. 자식이 찾아왔을 때 걱정만 늘어놓지 않고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의 햇빛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헤어질 때 언제 또 올 거냐고 붙잡는 대신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을 다시 오고 싶게 만듭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감추어서가 아니라 그 외로움까지도 스스로 돌볼 줄 아는 어른의 품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마음은 약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곧바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자신의 숨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이 실제적인 도움인지 아니면 잠깐 지나갈 불안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도움은 분명하게 요청하고 불안은 먼저 스스로 달래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중심을 되찾으면 자식에게 덜 기대면서도 더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일이지만 그 두려움에 품위를 입히는 것은 오래 살아온 어른의 일입니다. 사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흔들리며 어떤 날은 평소보다 쉽게 눈물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약함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약함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다루는 일입니다. 오래 살아보니 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아무데나 흘리지 않고 알맞은 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모두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속으로 곪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함에도 자리가 있고 말에도 때가 있습니다. 한 노인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검사 결과를 들은 뒤 곧장 자식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 숨을 고른 뒤 의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혼자 생활하는데 위험은 없는지를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메모지에 들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하나 나왔다. 급한 상황은 아니고 다음 주 진료에 함께 가줄 수 있겠니? 아들은 놀랐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공포를 전부 받아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분명히 요청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사실보다 공포가 먼저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너희에게 짐만 되겠구나. 이런 말은 그 순간의 마음에는 진실일 수 있지만 삶 전체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던진 그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다음날 부모가 괜찮아져도 자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는 즉시 결론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룻밤 자고 의사의 설명을 듣고 사실과 상상을 구분한 뒤 필요한 만큼만 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어느 어머니는 외로운 밤마다 딸에게 전화를 걸던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작은 수첩을 펼쳐 지금 느끼는 감정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오늘은 딸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아 쓸쓸하다. 그렇게 적고 나면 마음의 모양이 조금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동네 친구에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라디오를 켜놓고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날에는 전화를 걸어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바쁘면 나중에 통화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부담 없이 웃었고 통화는 전보다 짧았지만 더 따뜻해졌습니다. 감정은 이름을 붙이면 작아지고 책임을 붙이면 무거워집니다. 나는 오늘 외롭다고 말하면 내 감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가 오지 않아서 내가 외롭다고 말하면 상대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병원에 혼자 가기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과 자식이 있으면서 어떻게 혼자 가게 하느냐고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부탁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지만 그것을 상대의 죄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제외한 마음의 통로를 만들어 두는 일도 중요합니다. 오랜 친구 한 사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이웃, 믿을 수 있는 의사나 상담자, 종교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산책길과 일기장,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듣는 음악, 조용히 돌보는 화분도 마음을 받아주는 자리가 됩니다. 모든 외로움을 한 사람에게 맡기면 그 관계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여러 곳에 조금씩 나누면 누구에게도 지나친 무게를 지우지 않으면서 자신도 고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다고 하루 전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창문을 열고 이불을 정리하며 물 한 잔을 마시는 작은 행동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에는 결과만 붙잡고 있지 말고 돌아오는 길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어도 좋습니다. 친구의 부고를 들은 저녁에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조용히 울어도 됩니다. 슬픔을 지나가는데 반드시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삶은 아주 작은 질서를 반복하면서 다시 안정됩니다. 약함을 품위 있게 다룬다는 것은 언제나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여도 됩니다. 다만 눈물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로 붙잡지 않고 오늘은 마음이 조금 약해졌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도 부모의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로해야 할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평생 책임져야 할 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눈물 뒤에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는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깊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곧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마음이 뜨거울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같은 마음이 남아있으면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내 말이 조금 서운했다. 다만 네 사정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뒤에는 오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변명하기도 했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감정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마음은 전달될 수 있고 말을 줄여도 존중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식에게 의지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과 삶의 중심을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도움은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가능한 일은 스스로 해내십시오.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만 진료실에서는 자신의 증상을 직접 설명하십시오.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결정은 충분히 이해한 뒤 내리십시오.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태도가 부모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오래된 상처와 불안을 모두 없애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식을 붙잡기보다 먼저 내 안에 작은 의자를 하나 놓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지금 무엇이 두려운지, 어떤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말해야 할 것은 또렷하게 말하고 지나갈 감정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덜 설명하지만 더 깊고 덜 매달리지만 더 따뜻합니다. 약함을 감추어서가 아니라 약함까지도 자신의 삶 안에 단정히 품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말은 돈이나 두려움보다 더 자주 입 밖으로 나옵니다. 바로 자식의 선택에 대한 부모의 평가입니다. 자식이 어떤 직장을 택했는지, 누구와 결혼했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고 있으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오래 살았고, 먼저 실패해 보았으며, 어떤 길이 위험한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보태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은 아니며 부모의 충고가 자식의 삶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진실보다 관계의 상처가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아버지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왜 버리느냐? 네가 장사를 알기나 하느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 아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고 시장을 조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들을 때마다 부족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도 알리지 않았고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을 멀리 한다고 서운해했지만 아들은 이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삶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충고를 건넸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평가받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라는 문장도 그 상처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부정당하면 그 선택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직장을 비판하면 자식은 자신의 능력을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배우자를 흉보면 자신의 사랑과 판단까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생활 방식을 지적하면 부모가 자신을 아직도 미숙한 아이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한 사람의 의도보다 들은 사람의 마음에 남은 뜻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속마음은 자식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아들에게 네 아내는 사람을 대하는 정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험담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절에 말수가 적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 점이 섭섭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그 말을 전했고, 며느리는 그 뒤 시어머니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이 줄고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말이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한마디가 며느리를 더 멀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평가하면 자식은 두 사람 사이에 끼이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달래면 배우자가 상처받고, 배우자의 편을 들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은 결국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부모에게 배우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가족 전체의 대화가 줄어듭니다. 부모는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에게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모와 거리를 유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가정을 걱정하다가 오히려 그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손주를 키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밥을 조금 남기거나 휴대전화를 오래 본다고 해서 너희는 아이를 너무 버릇없이 키운다고 말하면 부모의 경험은 조언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립니다. 어느 할머니는 손자가 감기에 자주 걸리자 며느리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히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간 뒤 남편에게 어머니 앞에서는 아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뒤 할머니는 손자의 소식을 전보다 덜 듣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말했지만 걱정할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잃은 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식이 폭력이나 심각한 중독, 명백한 사기처럼 큰 위험에 빠졌다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까지 침묵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참기 어려워하는 것은 그런 중대한 위험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 배우자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손주 교육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부모의 기준과 자식의 선택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관계는 오래 견디기 어렵습니다.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자식을 실제로 위험에서 구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편한 마음을 견디기 어려워 꺼내는 것인가? 많은 충고는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하는 사람의 답답함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불안하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말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불안이 줄어드는 대신 자식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말한 사람은 후련해지고 들은 사람은 오래 무거워지는 대화라면 그것은 사랑의 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남편과 다투었다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성격을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많이 속상했겠구나. 네가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이니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 이야기를 했고, 통화 끝에는 엄마가 내 편을 들어줘서가 아니라 그냥 들어줘서 좋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스스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을 보태지 않았기 때문에 딸은 남편과 화해한 뒤에도 어머니 앞에서 부끄럽거나 방어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고민을 말할 때 해결책부터 주지 마십시오. 먼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니 내가 들어주기만 하면 되겠니? 아니면 의견이 필요하니 이렇게 물으면 자식은 부모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낍니다. 의견을 요청받더라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위험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네가 해야 한다. 부모의 경험을 전하되 결정권은 자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충고가 지배가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연장선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실패를 겪을 권리도 있고 부모와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을 권리도 있습니다. 부모가 실수를 막아주려고 모든 길에 서 있으면 자식은 삶을 배우지 못하거나 부모를 피해 몰래 선택하게 됩니다. 자식의 실수를 바라보며 침묵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고 믿어주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는 손을 내밀되 청하지 않은 인생까지 대신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말을 아끼는 부모에게 자식은 더 많은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번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부모에게는 좋은 소식만 전하고 어려운 일은 감춥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지낸다고 안심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식의 삶 밖에 서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무엇이든 평가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즉시 입을 열지 마십시오. 하루를 기다리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침묵하는 편이 낫습니다. 표정을 굳히거나 냉정하게 돌아서지도 마십시오. 웃으며 들어주고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말하십시오. 덜 설명하지만 더 무게 있게, 덜 개입하지만 더 따뜻하게 곁에 남는 것입니다. 끝까지 존중받는 부모는 자식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은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갈 공간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면서도 어디까지 가까이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는 거리를 두면 정이 식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만나고 자식의 집안 사정을 자세히 알아야 가족다운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관계는 가까운 거리만으로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소리까지 거슬리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습니다. 사랑에는 온기가 필요하지만 그 온기가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간격도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렸고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뜻함은 나누되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 부모의 관심은 간섭이 되고 자식의 편안함은 무례함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서운하다고 등을 돌리면 오해는 더 깊어집니다. 지혜로운 거리는 차갑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고 오래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 어머니는 결혼한 아들의 집에 갈 때마다 반찬을 가득 싸들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오래된 음식을 버리고 싱크대에 놓인 그릇을 다시 정리하며 손자의 옷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살림이 검사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들은 집에 없다는 이유로 방문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이 들어간 방식이었습니다. 도움은 부탁받을 때 가장 따뜻합니다. 부탁받지 않은 도움은 때로 상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자식의 집에 갔을 때 먼지가 보여도 닦지 않고 냉장고가 어수선해 보여도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가 밥을 적게 먹어도 부모가 알아서 하도록 기다리고 자식 부부가 다투는 기색이 보여도 먼저 이유를 캐묻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무관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자식이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을 때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휴대전화를 여러 번 확인하고 먼저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입니다. 결국 전화를 걸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없구나 라고 말하면 부모는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지만 자식은 비난을 들었다고 느낍니다. 다음에는 전화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보다는 바쁜가 보구나. 시간 날 때 목소리 한번 들려다오라고 짧게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기다림에는 서운함이 있지만 제 쪽에는 상대를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자녀의 하루에는 직장과 배우자, 아이와 생활비,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얽혀 있습니다. 부모를 잊어서가 아니라 하루를 견디느라 연락할 여유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락의 횟수로 효심을 재기 시작하면 모든 통화가 시험이 됩니다. 자식은 안부를 묻기 전에 미안함부터 느끼고 부모는 반가움보다 그동안의 서운함을 먼저 꺼냅니다. 만남은 따뜻해야 하는데 서로의 점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는 시간의 경계도 필요합니다. 자식의 집에 방문할 때는 미리 연락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떠날 때 자식이 붙잡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가마, 너희끼리 편히 쉬어라 라고 웃으며 일어나는 부모는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합니다. 반대로 갈 때마다 밤늦게까지 앉아있고 돌아오는 길에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 자식은 부모를 초대하기 전에 부담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 머무는 사랑보다 제때 물러나는 사랑이 더 오래 환영받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기꺼이 도울 수 있지만 자신의 건강과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매일 손주를 돌보다 허리가 아파졌지만 자식이 힘들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쌓였습니다. 자식이 주말에 쉬는 모습을 보면 나는 너희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원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일주일에 이틀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뒤 처음에는 자식이 당황했지만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회복했고 손주를 만나는 날에는 전보다 더 기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경계를 세울 때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때도 너는 왜 늘 그러니? 라고 꾸짖지 않고 이번에는 내가 도울 수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담스러우면 오늘은 쉬어야 하니 다음에 보자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이 힘들다면 내가 가능한 날은 여기까지다 라고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좋은 경계는 상대를 벌주는 벽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는 울타리입니다. 처음 선을 그으면 자식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변했다고 말하거나 예전에는 해주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때 긴 변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설명이 길어질수록 자식은 부모의 결정을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형편과 건강을 생각해 내린 결정이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소는 유지하되 결정은 바꾸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움과 단호함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자신의 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리를 지키는 부모는 자식의 사생활도 존중합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 않고 월급과 지출을 자세히 확인하려 하지 않으며 손주 성적을 부모보다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귀 기울여 듣되 말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사람은 자신의 침묵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엽니다. 묻지 않는다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자식이 스스로 찾아와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스스로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떠난 뒤 빈 의자를 보며 쓸쓸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붙잡지 않고 환하게 손을 흔드는 부모에게는 깊은 품위가 남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잘 지내라. 짧은 인사 속에는 사랑과 신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식은 그 집을 떠날 때 죄책감이 아니라 따뜻함을 품고 갑니다. 그리고 죄책감 없이 떠난 사람은 더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관계는 늘 붙어 있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그리워할 틈이 있을 때 마음은 다시 선명해집니다. 부모는 자신의 하루를 살고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살아야 합니다. 각자의 삶이 충실할수록 만남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는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게를 스스로 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 곁에서는 자식도 편안하게 자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되 매달리지 마십시오. 걱정하되 감시하지 말고 돕대 대신 살지 마십시오.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주십시오. 덜 드러내지만 더 깊이 사랑하고 덜 개입하지만 더 오래 곁에 남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빈틈이 아닙니다. 존중이 숨을 쉬고 그리움이 자라며 사랑이 의무로 굳지 않게 해주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침묵을 기술로 배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재산의 규모를 다 말하지 않는 것, 자신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자식에게 모두 맡기지 않는 것, 자식의 선택과 배우자에 대한 평가를 끝까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만납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스스로 붙들고 있을 때 비로소 조용한 무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있을 때 가까운 사람도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사랑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사랑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존중입니다. 사랑은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존중은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서 생깁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며 허락을 구하는 부모보다 필요한 말만 하고 자신의 결정을 책임지는 부모에게 자식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늘 약한 모습을 보이며 붙잡는 부모보다 힘든 날에도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아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더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어느 아버지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관리하마. 너희는 너희 삶을 충실히 살아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보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더 이상 금액을 묻지 않았고 아버지의 판단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는 한 번의 큰 선언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을 견디는 반복 속에서 세워집니다. 또한 어머니는 딸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때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네가 해야 한다. 그 말만 남기고 오래 듣기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위를 흉보며 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화해한 뒤 딸이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민망했던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딸의 감정은 품어주되 딸의 결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은 다시 전화를 걸어 스스로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더 오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은 것입니다. 침묵에는 오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왜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하세요? 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방어적으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 일은 내가 맡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하면 됩니다. 설명은 짧게 하고 태도는 오래 유지하십시오. 사람은 긴 말보다 반복되는 태도를 보고 관계의 질서를 배웁니다. 오늘은 선을 긋고 내일은 미안해서 무너뜨리면 자식도 부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은 차가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진심으로 걱정하며 도움을 청할 때 가능한 만큼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랑을 베푼 뒤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 횟수로 효심을 재지 않고 선물의 크기로 마음을 판단하지 않으며 내가 준 것 때문에 자식의 삶에 들어갈 권리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되 소유하지 않고 걱정하되 통제하지 않으며 기다리되 원망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삶의 후반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사랑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역할이 줄고
몸의 힘이 약해지며 이전처럼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말을 덜어낼수록 새롭게 얻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거절하고도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 여기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젊은 날에는 인정받기 위해 말했지만 후반부의 삶에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며 외면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자식의 무심한 말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왜 이럴까 하는 서운함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랑이 부족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많이 주었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방식을 조금 바꾸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말해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필요한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품 안에 두십시오.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존중받는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서운함을 참지 못해 말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린 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공개했다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보태지 말고 약한 마음을 자주 쏟아냈다면 다른 통로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식의 선택을 비판해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묻기보다 들어주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한 번의 큰 말보다 작은 태도가 반복될 때 다시 달라집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더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품고 무엇을 흘려보내지 않은 사람이 깊어집니다. 자식에게 숨겨야 할 세 가지는 불신의 목록이 아닙니다. 재산을 지켜 선택권을 남기고 두려움을 다스려 사랑을 부담으로 만들지 않으며 평가를 삼켜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침묵이 쌓이면 부모는 덜 말하면서도 더 큰 사람으로 남습니다. 자식 또한 부모 곁에서 죄책감이나 긴장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관계에는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자랍니다. 이제 오늘 밤의 말을 천천히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주었고 충분히 오래 견뎠으며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계속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을 모두 밝히지 않아도 가족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혼자 다스리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절제 속에서 당신의 사랑은 더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자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지나간 말이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 밤만큼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사랑을 지키는 다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했고 이해받고 싶어서 털어놓았으며 자식을 보호하고 싶어서 충고했습니다. 그 마음까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방법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말하는 사랑에서 지켜주는 사랑으로, 붙잡는 사랑에서 기다리는 사랑으로, 드러내는 사랑에서 품어주는 사랑으로 천천히 옮겨가면 됩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 하나에 자세히 답하지 않는 것, 서운한 말을 잠시 삼키는 것, 전화를 걸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고 떠날 때는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도움을 줄 때는 기쁘게 주되 자신의 몫은 남겨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원망 없이 분명하게 부탁하십시오. 그렇게 하루씩 살아가다 보면 관계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의 품위와 경계를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전부 내어주지 않을 권리가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을 마음 한 조각을 간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이 마침내 배우는 자기 존중입니다. 이제는 덜 탓하고 덜 두려워하며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답게 머무르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 조용한 방 하나를 남겨 두십시오. 그 방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사랑은 밖으로 따뜻하게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자식은 부담 없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 있고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품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품위를 믿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오늘부터는 자신을 지키며 더 평안하게 살아가도 됩니다.